지금 경제는 오히려 아주 더 어두워지기보다는 뭔가 약세장의 후반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네.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따져봐야죠. 에너지 가격으로 봤을 때, 금리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뭐 올해도 경제가 막 갑자기 막 상쾌해지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너무 부정적인 뉴스도 너무 긍정적인 뉴스도 조금 우리가 걸러서 들으시면 그렇군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네. 해봅니다.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안 안들은 네,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구본 연구도 재밌어요. 아, 예, 그럼요. 자막할 때 재밌죠. 들으면 네. 진짜 5분 안에 잔다니까. 저는 반대던데. 너무 재밌어. 잠이 깨서 밤에는 못 듣겠던데. 김효진 승. 저는 이거 김효진 승이라고 봅니다. 형님. 네, 대표님 옆에 계신데 무슨 그런 형이 말씀을. 졸리다니요. 어떻게 그 얘기를 들으면 잘 수 있는지 공감은 모르겠어요. 전혀 되지 않네요. 밤을 네. 새요. 저는 꼴딱 셉니다. 연습이었지. 시작하면. 자, 우리 김효진 의원님.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좀 저희에게 전해주십니까? 오늘은 뭐 지난주 주말에 고용 지표도 괜찮게 나왔고 다음 주에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들이 사실 매크로 사이드에선 좀 있습니다. 1월 달에 휘발유 가격이 한 10% 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유가가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는 가운데 이제 휘발유 뭐 그 미국 내 수급에 따라서 휘발유 가격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요건 제 추측인데 중국의 리오프닝이 뭔가 원유를 좀 올리지 않겠어라는 계산들도 조금씩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국제 유가는 뭐 70불에서 80불 굉장히 한 4, 5개월 박스에 갇혀 있지만 1월 휘발유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죠. 어제 조금 이제 하락했는데 아마 물가 지표가 그렇게 지난달에 환호했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낮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이거 물가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 그건 정도로 아니고.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계감들이 있을 만한 상황이고 요 최근에 이제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제 미국 시장이 어땠다더라, 어떤 회사가 어떤 전망을 내놨다더라 이렇게 시황 관련된 기사들을 아마 아침마다 보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여전히 경기 침체가 이제 올 것이고 기업 이익이 굉장히 많이 급감할 수 있다라는 네. 경고도 뭐 몇 대 몇이라고 꼭 잡을 수는 없지만 거의 5대5 아니다 이제 좀 연착륙 할 거다가 5라고 한다면은 경기 침체가 큰 거 한 방 남았다가 5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오늘은 약간 종합편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식은 1월 달에 좀 강했으니까 조정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규모의 경기 침체에 다시 빠질 거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타나는 조정은 주식으로 따지면 약간 매수해야 되는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장표부터 한번 보시죠. 글씨가 되게 많은데 제가 저 빨간색 쳐놓은 글씨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안 좋습니다. 경기 침체에 빠질 것 같습니다. 뭐 경기는 침체는 아닌데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구두로 맨날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뭐 하드 리세션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큰 폭의 경기 침체. 네. 뭐 1970년대 오일 쇼크 아니면 2008년도가 가장 가까웠죠. 세계 금융위기 이런 게 이제 하드 리세션이고 경기 침체, 그냥 경기 침체 이제 2001년도에 닷컴버블 붕괴했을 때나 90년 초에 걸프전이 애중간한 규모의 경기 침체였습니다. 분기별로는 마이너스 성장은 이어갔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뭐 0% 성장이라든지 아주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게 경기 침체, 일반적인 경기 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는 분명히 안 좋았고 주식도 안 좋았어.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가지 않았던 게 경기 후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하고 경기 후퇴 사이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 하드 리세션하고 경기 침체 사이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도 사실은 이렇게 1월에 강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거 연착륙할 수도 있고 경기 침체를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 좀 이미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계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큰 폭의 경기 침체에 갈 확률이 0%입니까? 확률이 0%인 건 없잖아요. 어떤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가능성들을 줄이고 늘리겠느냐. 제가 볼 때 경제는 비용인 것 같아요. 비용하고 신용경색. 그러니까 아주 큰 폭의 경기 침체가 오려면 글로벌 신용경색 플러스
아주 비용의 급격한 급등이 와야지. 이 두 가지 세트가 와야 큰 폭의 경기 침체가 동반이 됩니다. 정 프로님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아니요. 이 표를 지금 세세하게 하나 좀 읽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음미하고 여기에서 뭔가 문제 있거나 좀 빈틈이 보이면 바로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굉장히 빈틈이 긴장되네요. 있을 리가 있나? 믿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경제를 보니까 네.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경제 전망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이 지표는 일로 가고 저 지표는 절로 가고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는데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요거 약간 되게 심심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비용을 봐요. 비용?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도 뭐 느는 나라도 있고 주는 나라도 있고 뭐 어떤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 또 우주에다가 뭐 탐사선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갑자기 우리가 자고 딱 일어났는데 성장률이 막 4%씩 5%씩 빵빵 터질 일은 사실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경제는 사실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경제 지표 이렇게 한 달 한 달 끊어서 이야기 드리지만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연속적인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경제를 볼 때 뭔가 천지개벽할 만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비용이 낮아. 우린 다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낮아져. 그럼 이제 한 번 더 놀러 가는 것이고 금리가 낮아져. 그러면 아유 24평인데 식구가 4명이 집을 사버려. 됐으니까 34평, 32평으로 가볼까? 이런 계획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파동도 중요한데 우리가 올해 경제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저는 맨 처음에 보는 게 비용이에요. 지금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휘발유 가격을 내고 있고 이자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경제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시들시들한 것 같은데 비용이 아직 내려오지 않네? 라고 하면은 경제가 이렇게 싹 이렇게 좀 쾌청하진 않겠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비용은 근데 뭐가 비용이에요? 아주 대표적으로는 네. 원자재 가격하고 금리, 유가 맞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유가하고 금리가 지금 경제 체력 대비해서 낮은지 높은지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제가 경제는 그렇게 저는 이렇게 엄청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제가 비용을 다시 한번 따져보니까 비용이 경제가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조금 싼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비용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작년에 뭐 물가도 중요했고 금리도 중요했고 하지만 작년에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라면 금리를 이렇게까지 많이 올렸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웠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유가가 뭐 80불, 90불에서 계속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은 물가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80불, 배럴당 80불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 그림이 뭐냐면 전 세계 GDP에서 유류 소비 비중이 차지하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에서도 원유를 쓰고 차에다도 넣고 여러 가지로 쓰는데 전체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금액은 양이 별로 늘지 않는다고 해도 유가가 올라가면 금액은 확 늘어버리는 거고 반대로 양이 되게 많이 우리는 휘발유를 여전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간다면 저 비중은 똑같이 유지될 겁니다. 네. 막대기들을 쭉 보시면 제가 초록색으로 칠해 놓은 게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경제를 굉장히 고생시켰던 때들이에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원자재 랠리. 1986년, 그러니까 2차 오일 쇼크의 상흔이 거의 제거된 1986년 이후에 우리가 전체 GDP에서 원유에다가 썼던 비용들은 한 2.6% 정도가 됩니다. 이게 사실 적정인지 이게 역시 원유에 돈을 많이 쓰고 있어 아니면 적게 쓰고 있어 그거에 대한 판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1986년 이후면은 거의 좀 있으면 40년이 되는 거죠. 40년 동안에 우리가 100만 원을 벌어서 2만 5천 원씩 계속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저렇게 오랫동안 유지됐다라는 거는 뭐 2만 5천 원이면은 뭐 괜찮아. 3만 원까지도 나는 괜찮아. 요 정도의 감이었단 말이죠. 다시 그림을 보시면 저 꼬리에 파란색 그림이 파란색 막대기가 유가가 80불일 때 올해 100만 원 벌면 원유에 우리가 얼마나 쓰게 되는 겁니까?의 비율을 구한 거예요. 2만 7천 원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뭐 얼추 더 싸면 좋죠. 더 싸면 더 멀리까지 놀러 갈 수 있지만 네. 유가가 높아서 우리가 뭐를 못하겠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작년에는 어땠나요? 그 앞에 하나의 회색 막대기를 보시면 작년에는 뭐 엄청 이 원자재 랠리만큼 높았어? 그렇진 않지만 꽤 높았죠.
경제에 대해서 확실히 작년에는 우리가 급등한 에너지 가격, 저기엔 천연가스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만 따져도 확실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전체 소비량 곱하기 가격 이거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세계 GDP로 나눈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유가가 $80 지금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27,000원. 그러면 경제 입장에서는 낮으면 좋겠지만 이게 경제를 막 깎아먹을 수준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고 네. 저는 한 4개월 전부터 유가가 되게 자로잰 듯이 70불에서 80불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 너무 계속 신기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도 있고 감산도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고 뭐 전략적 비축유 이슈도 있고 사실 원유 굉장히 큰 시장, 트레이딩만 놓고 봐도 굉장히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많이 시장의 결이 바뀌었는데 유가는 왜 변하지 않지? 근데 저랑 아마 비슷한 계산을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경제에서는 80불이 적정인 거예요. 그럼 위로 막 뚫고 가려고 해도 여기 요 정도 경제에서는 유가를 더 위로 밀어올리기 좀 어려운데 반대로 막 이제 경제 안 좋대. 그럼 유가를 우리가 한번 쇼스로 돈을 벌어볼까? 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경제가 또 이렇게 유가가 60불 정도 갈 경제는 아니라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팽팽하게 맞선 결과가 우리가 지난 4개월 정도 본 유가가 70불에서 80불 레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 유가라는 거는 에너지 비용이라는 거는 금리에도 네. 굉장히 다이렉트 영향을 미치니까 유가를 보니까 이게 비용이 적정하다면 경제에 굉장히 부담은 아니겠네. 두 번째로 볼 거는 바로 이거죠. 금리. 에너지 가격과 동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는 우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정책금리가 있고 국채금리, 시중금리가 있고요. 네. 두 개를 다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은 왼쪽에 뭐 차트도 있고 오른쪽에 표도 있는데 왼쪽에 차트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겠네요. 제가 미국의 적정금리 추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공식부터 얘기해서 뭐 여러 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결론만 네네.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지난해 12월에 연준이 경제를 전망했잖아요. 뭐 물가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경제는 어느 정도의 금리를 가져가야 되는지 적정금리를 분기별로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2년 12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12월의 데이터를 넣으면 지금 적정금리는 여전히 7%까지 올려야 된다고 나옵니다.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고운 소리가 나오긴 사실 힘들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 12월 FOMC 했을 때랑 우리 지금 2월 8일인데 지금의 물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시각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12월에는 그래도 물가가 이거 2% 너무 멀었는데 언제 2%까지 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물가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내려간다며. 이제 뭐 올라가진 않는다며. 이게 우리가 여러 데이터로 좀 확신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작년,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를 넣으면 7%입니다. 이러니까 정프로님이 이렇게 후후후 이제 미소를 지으셨는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책 금리를 정하는데 한 달 숫자를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럼 한 앞으로 1년 정도는 경제가 어떨 것 같아. 자신은 없지만 우리 그리고 전망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좀 운용을 해보자라고 할 텐데 장표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2023년 5.9, 2023년 2분기 5, 그다음에 2023년 4분기까지 기준금리 내려갑니다. 시장이 인하에 대해서 베팅하는 이유도 저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경제로만 말씀드릴게요. 1, 2, 3, 4분기 평균 5.9에서 3.2까지를 평균하면 4.55예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에서 4.75입니다. 여기서 한 번을 더 올려, 두 번을 더 올려, 세 번까지는 더 안 올릴 것 같지만 75bp를 더 올릴 수 있죠. 네.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요구하는 적정금리보다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진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제약적인 통화정책인 거죠.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 네. 금리를 더 안 올리면 좋겠죠. 근데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계산되는 금리보다 굉장히 많이 벗어나긴 힘들어요. 네, 경제를 안 좋게 만들려고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금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제가 저거를 여러 번 보여드리면서 하반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다시 한번 숫자들을 봐도 그렇고요. 아마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는 또 저 전망이 바뀔 텐데 물가는 낮게 변할 가능성 매우 네. 높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낮느냐의 문제이지 이미 지나간 숫자들이 낮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물가는 분명히 그렇죠. 하향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저 숫자가 더 내려갈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파월 의장 연설하면은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또 어떤 의원이 얘기하고 좀 매파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닌가 고민을 사실 수도 있지만 이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걱정 우리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네. 거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7%까지 그냥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적정금리는 어떻습니까? 낮죠. 더 올려야지 되죠. 시장에는 부담입니다. 네. 그런데 적정금리 수준까지 올해 연간 요구되는 적정금리 수준까지 이미 올렸기 때문에 저는 금리는 더 이상 변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한테 더 중요한 건 제가 비용이라는 키워드로 계속 이렇게 쭉 이야기를 끌고 가잖아요. 앞에서 봤던 원자재는 그냥 딱 적정한데요. 싸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뭐 그렇다고 치고 국채금리가 만약에 비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막 계산을 해봤는데 네. 지금 정도 미국 경제면은 금리가 3%여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3.6%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적정한 수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좀 높네요. 그럼 여기저기서 이제 쪼달리는 사람들이 나오죠. 네. 금리가 올라간 것도 쪼달리는데 지금 정도 성장률에는 3% 금리가 어울리는데 금리가 3.6이다. 그렇죠. 그러면 찐긴축이죠. 그런 게 찐긴축인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것도 긴축이지만 지금 경제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올린다면 긴축인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장표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점들이 막 많은데 네. 저게 가로축이 명목 성장률이에요. 세로축은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몇이어야 되는지는 저렇게 사실 간단한 그림으로 이야기할 수 있진 않아요. 뭐 얼마나 많은 함수가 들어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직관적으로 금리는 뭐죠? 돈값은 뭔가요? 성장률에다가 성장률 몇 프로야? 물가 몇 프로야? 그것만큼은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면 나한테 줘야지.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금리인 겁니다. 그래서 명목 성장률하고 국채 금리를 딱 쭉 뽑아보면 저 그림이 그래도 그 중간에 선을 하나 그을 수 있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선을 그은 게 저 파란색 선입니다. 네. 저 파란색 선 대비해서 만약에 지금 국채 금리가 밑에 있다라고 한다면 국채는 사실은 비싼 거예요. 지금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금리가 낮은 겁니다. 반면에 저 선보다 금리가 만약에 위에 있어 라고 한다면은 지금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금리가 2스푼 더 높은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저기서 좀 힘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괜찮네요. 지금 저 빨간색이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비한 현재 금리입니다. 저 선에 이제 러프하게 보면은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4.2 정도까지도 뭐 그렇게 엄청 쪼달리지는 않는데요. 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 원자재는 제가 어땠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딱고 수준이에요. 유가가 그렇게 해서 계속 80불이었나 봐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조금 높아져도 사실은 경제가 뭐 그렇게 뭐 탈이 나지는 않습니다. 라는 건 거죠. 그러면 제가 경제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비용으로 봅니다. 유가로 보고요. 금리로 봅니다. 경제가 감당하는 수준보다 높으면 아무리 금리가 낮고 유가가 낮아도 그거는 경제 어렵습니다. 반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다면 뭐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를 봐도 금리를 봐도 그렇게 막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엄청 수준은 아닙니다. 라는 거고, 네. 제가 아까 두 번째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게 신용경색인데 그거를 짬뽕해 놓은 그림이 아마 이게 말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면 사실 2008년도에 경제가 그렇게 아주 우리가 박살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모든 자산 가격이 초토화되고 경제가 그렇게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1930년대 이후에 마이너스가 갔던 거는 글로벌 신용경색. 신용경색이 무서운 게
3% 같이 우량한 기업도 갑자기 신용경색이 발생해. 그럼 자금난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우량한 기업까지 자금난을 겪는 것이 신용경색이고 3%는 그때 제가 얘가 잘못 그럴 일이 없고요. 굉장히 불쾌해하시네요. 뭐 그런 경우에 제가 유동성 공부 주머니에 손 넣으신 거예요? 제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였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부를 사실은 2번씩 해 하루에. 거기서 벌었어 여기다가 그렇지. 채워넣어요? 자기 돈 나올 때 거기밖에 더 있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도 연준이 왜 그렇게 돈을 좀 표현 그렇습니다만 들이붓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사망자 나오고 이게 초유의 일이니까 그랬겠지만 이게 우리가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안 돼. 네. 근데 우리가 이게 락다운이 얼마 갈지는 모르니까 일단 돈을 많이 풀자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 신용경색 발생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용경색의 위험이 좀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보냐면 가장 간단하게 보는 건 사실 미국의 크레딧 스프레드죠. 회사채 스프레드.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웃돈을 얹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게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표를 보시면은 제가 2008년까지 들어온 거를 봤는데 저 07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네. 2007년도는 사실은 주식이 뭐 그렇게 급락하긴 전에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급락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2007년도에 보면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스물스물 오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나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자꾸 은행들에서도 좀 이상한데 사장님 이번에는 저희 금리 조금 더 높게 책정돼요. 아쉬워 마세요. 좀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붕괴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저 단위를 보시면 2007년에는 2였어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3%인데 내가 자금을 조달하려면 2%를 얹어줘야 돼서 5%의 돈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 2008년도가 되면은 6%나 얹어줘야 되고요. 저게 아주 절정일 순간에는 15%를 얹어줘야 돼요. 제로금리 가면 뭐예요? 난 15%를 얹어줘야 돈을 구하는데. 그러면 이제 발 동동 구르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얘기를 쭉 통과해서 저 맨 마지막 꼬리를 봐주시죠. 23이라고 써 있는 곳이요. 어떻습니까? 작년 거의 연초 이후부터 크레딧 스프레드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시장에서는 뭐 주가도 이제 하락을 하고 금리도 올라가고 되게 피곤했어요. 그런데 기업한테 정말 데미지가 있고 돈 빌려주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냉정하지 않아요. 제가 내 돈 떼어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게 엄청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도 많이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전쟁도 사실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고 천연가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니까 또 괜찮아. 그러면은 굉장히 선심 쓰듯이 뭐 금리 많이 올렸으니까 우리가 가상금리죠. 가상금리는 조금 빼드릴게요. 이런 의사결정들을 1년 동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용경색 가능성이 아무래도 저는 불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돈 잘 돌던데요? 라고 할 만한 상황인 후자 건지. 쪽에 가깝다. 예,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그게 비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유가 80불인데 저거 유가 아무리 130불에서 80불로 내려왔지만 이 기업들이 그 유가 감당 못해 라고 하면은 이번에 3%한테 가상금리를 그래도 조금 더 받아야겠어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지 않은 의사결정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사실 앞에서 뭐 경기 하강의 새 국면 그래서 머리 아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셨을 텐데 지금 경제는 오히려 아주 더 어두워지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진짜로 약간 끝물인가 약세장의 후반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네. 그래도 저렇게 월가에서 되게 이름 들어본 것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경제는 아직 뭐 큰 거 한 방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가? 라고 생각할 만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따져봐야죠.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고 에너지 가격으로 비용을 봤을 때 금리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이런 데이터를 봐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데이터가 될 것 네. 같은데 한번 같이 보시죠.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예요. 제가 작년에는 아마
물가 관련된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도 가장 많이 보여드렸다라고 한다면 제가 올해 요 차트를 되게 밋밋하게 보여도 매달 보여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차트가 이 바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고용은 좋대, 소비는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대, 물가는 내려간대, 소비 심리는 작년에 엄청 안 좋더니 최근에는 좀 유럽은 또 반등한대. 정배열이 아니고 역배열도 아니고 그냥 혼돈 그 자체. 얘는 절로 가고 쟤는 절로 가니까 도대체 경제가 어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셔도 제가 약간 설명이 지저분해져. 뭐 이거는 이런데요. 저거는 저렇고요. 멋이 없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저 띄워놓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는 OECD에서 20개 국가의 경기 선행지수를 또 모은 거예요. 또 모은 거고, 저 경기 선행지수, 저 지수잖아요. 저거는 사실은 종합지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경기가 좋을지 나쁠지는 하나만 보고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 정프로님 사람 얼마나 더 채용하실 거예요? 양말 공장에 기계 그렇죠, 그렇죠. 몇 대 발주 넣으실 거예요? 이런 거를 다 각 분야에서 경제를 선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걸 우리가 모아 엄청 모은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뭐 10개 중에서 10개가 다 올라가고 다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만 6개 올라가고 한 3개 내려가? 그럼 올라가는 걸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더 힘이 센 쪽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저 경기 선행지수를 다시 보시면 꼬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좋지 않아요.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빨간색 점선을 그어놨잖아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서 네네. 경제는 경기 침체와 후퇴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큰 게 한 방이 올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비용을 감당할 만해요. 라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 1991 99에서 03 사이에 되어 있는 게 글로벌 경기가 회색으로 칠해놓은 데는 글로벌 경기 침체였어요. 그러면 이게 2008년처럼 07이라고 써 있는데 저 크게 파인데요. 저만큼 큰 한 방이 아니라면 저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여전히 하락하고 있어 너무 안 좋아가 아니라 얼추 다 온 거 아닌가? 저 눈대중으로 보면 한 2-3달 빠지면은 다 빠진 거가 아닌가라는 이제 저희가 통밥을 좀 잴 수가 있고 통밥이라고 해서 좀 너무 없어 보이네요. 오른쪽 데이터는 네. 왼쪽의 데이터를 뺀 거예요. 한 달 어떻게 변했는지 뺀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저 오른쪽에 파란색 막대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데 더 가열차게 올라가. 반대로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또 가열차게 내려가. 네. 모멘텀, 가속이 붙은 거예요. 네네네. 제가 끝에 부분에 화살표를 이렇게 칠해놨는데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더 가열차게 하락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은 하지만 지지난달에 1 하락하면 지난달에 0.9 하락하고 이번 달엔 0.8 하락하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10개 중에서 지지난달에는 예를 들어서 10개가 다 하락했어요. 이 경제 너무 안 좋아. 근데 지난달에 보니까 9개 하락해. 이번 달에 보니까 8개 하락해. 그래서 이게 점점 그래도 올라가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비용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네. 이 월별로 업데이트되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도 그런 걸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고 경제에 대해서는 뭐 올해도 그렇게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오기 막 경제가 막 갑자기 막 상쾌해지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부정적인 뉴스도 너무 긍정적인 뉴스도 조금 우리가 걸러서 들으시면 그렇군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네. 해봅니다. 그 비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GDP에서 한 3% 정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막 뿌려대요. 네. 그러면 전 세계 3%이긴 하지만 미국은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란 나라에서 엄청 돈을 막 쏟아부으면 원래 그 나라에 있던 돈이 뭐 전체가 뭐 100조인데 한 130조쯤 넘어가면 원래 전 세계 평균 대충 한 3% 정도가 비용 부담이었다가 이 나라는 그러면 한 2%쯤 되고 나머지 나라들이 한 3에서 3.2%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변화가 생기나요? 그 나라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4분의 1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경제 규모 뭐 이런 예, 것들이. 그래서 미국 혼자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엄청 안 좋은데 미국 혼자 좋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지 그러니까 않을까 미국이 싶어요. 그렇게 예. 돈을 찍어내는 게 혹시 비용을 줄이는 목적도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근데, 비용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활동하기도 좋을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네. 그 비용이라는 것이 요거 얘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네. 돈을 많이 찍으면 돈만 많이 찍고 기업한테 돈만 많이 가면 좋은데 돈을 많이 찍으면 대부분 유가도 올라가서 그게 굉장히 공평한 지표인 것 같아요. 저거는. 그래서 돈만 많이 풀고 네. 유가는 여전히 낮고 금리는 낮은데 우리 호주머니 돈만 막 들어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팬데믹 때도 그런 거는 한두 달밖에 없었죠. 왜냐면 돈이 풀리니까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 물가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네. 유가가 올라가니까 네. 저거는 굉장히 좀 공평한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이 살짝 들다가도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가 돈 찍어내서 그 비용을 줄이면 그렇게 되는데 미국은 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미국은 땡큐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같이 부담을 나눠 갖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팬데믹 이후에 막 물가가 올라가고 네. 금리를 막 우리도 동반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놓고 그런 해석들도 좀 있기는 했어요. 미국이 다 같이 우리도 돈 풀고 다른 나라도 돈 풀었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네. 미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푼 거 전 세계 좀 고통 분담한 그러니까. 건 아니냐 그런 지적들도 IMF 같은 데서도 조금 하기는 했었어요. 그럼 유가는 상승하니까 전 세계는 부담되지만 자기네들은 돈 많이 풀었으니까 그 부담은 훨씬 더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약간 네, 그런 의심. 것도 있는데 주요 선진국 중에서 사실은 유럽이 전쟁을 제외하면 미국이 물가가 가장 높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푼 돈의 고통 분담도 좀 있었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가장 데미지를 입었던 것도 미국이 아닌가. 그런가요? 예, 그 그런 것도 있는 것 부메랑을 같습니다. 맞아가지고 지금 네. 한 2년째 그냥 네. 인플레이션 맞아가지고. 기준금리 뭐 아니 4.75가, 찍어낸 거 비교하면 예. 좀 더 맞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찍어냈는데 더 맞아야 지금 되는 거 미국 아닙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김효진 의원과 함께 피곤해서 3천 간 거예요. 네, 김효진 의원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